엔지니어링 책의 다섯 번째 챕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좀 말랑말랑하게 좀 재밌는 주제일 것 같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제 모델이 원하는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사람이 모델이랑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가중치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그 동작을 유도하고 이렇게 그냥 쉽게 일반적으로 이제 모델 적용 기법인 거고요. 그리고 강력한 기본 기능 덕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도 어플리케이션에 실제로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거를 써도 이제 리소스가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AI 모델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서두로 이제 담겨 있었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실제적으로 유용한 기술이지만 이것만 알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오픈 AI에서 연구 관리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 이제 체계적인 실험과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이걸 그냥 말만 풀어가지고 시킨다고 이게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속에도 이제 통계라든지 엔지니어링, 고전적인 머신러닝 지식과 함께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희 G테스트, T테스트 이런 거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기법들을 넣는다든지 이제 데이터를 선별해가지고 좋은 데이터들을 어, 같이 넣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하다. 이거 이제 뒤쪽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책을 지금 5장을 관통하는 주제가 첫 번째는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느냐라고 두 번째는 프롬프트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게 왓이 있느냐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종류들의 프롬프트를 이용한 공격들이 있었고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해결책을 주고 이 책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구성 요소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옆에 쪽에 보시면 description, example, specific task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구성 요소를 description 같은 경우는 수행해야 될 업무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쪽에 이제 롤, 역할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출력 방식,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줍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의 예시를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모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제로샷 러닝과 퓨전 러닝. 이게 제로샷 러닝은 예시를 하나 주지 않고 그냥 명령을 내리는 거고 퓨전 러닝은 이거를 주면서 예시를 주면서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퓨전 러닝으로 하는 효과가 더 좋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모델이 수행해야 될 구체적인 작업 그리고 답변할 질문이나 요약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주게 되면은 일을 더 잘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뒤쪽에 나오게 되는 좀 복잡한 업무 같은 경우, 특히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뭐 사, 자 3.5가 커, 8이 커, 이렇게 하면은 얘는 3.5가 크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소수점에 대한 문제는 잘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걸 쪼개가지고 3이랑 0.5로 쪼개서 계산을 하고 얘는 8이랑 0.15 쪼개서 계산을 하는 단계를 1단계, 2단계는 이것끼리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거 2단계 이렇게 쪼개가지고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 문제를 잘 뭐가 큰지 잘 정의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인 작업을 해주는 거. 스페시픽 태스크라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는 사실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타이니, 크랩, 라이딩, 이노머스, 이구아나. 그래서 이 조그만 크랩이 걔가 큰 이구아나를 타고 있는 거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이니는 이제 이 태스크고요. 업무를 쪼개가지고 잘 시키고 그 C는 콘텍스트.
이 어떤 맥락에서 이 업무를 시키는지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상황이라든지 자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R은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를 어떤 레퍼런스들을 줘가지고 이런 것들을 따르면 좋더라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피션 러닝 같은 것도 레퍼런스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너머스는 요거는 이밸류에이션 그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해주게 돼서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주면서 평가를 해주면 얘가 더 일을 잘하더라. 그리고 E는 이터레이션. 이터레이션은 반복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휴먼 인 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휴먼 인 룹을 거쳐서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랭 플로우라든지 랭 그래프 뭐 아니면은 NLN으로도 이걸 구성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런 것들을 구성해줘서 얘의 성능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터레이션 돌면서 잘 개선해주게 되면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5가지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를 쓸까 이런 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줬을 때 얘가 지시사항을 잘 따르려면은 이거 인식을 엔터티로 인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null이라고 하는데 named entity recognition 개체명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동을 하기 위해서 잘 따라야 되고 뭐 이렇게 중괄호 2개를 써서 개체를 인식을 해준다든지 라마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러를 해주고 중괄호를 써주고 요걸 이제 개체로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롬프트의 기법이 항상 좀 바뀌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예인데요. 네. 사실은 당- 다른 걸로 해가지고 누가 유튜브에 그 걔네들이 프롬프트 강의 같은 거 나온 게 있는데 그걸로 하면 너무 어렵더라. 외우기 어렵더라. 그래서 타이딩 크랩 라이딩 근데 이걸 한번 하고 나서 저는 이거를 절대 안 까먹더라고. 이밸류에이션 돌리고 저걸 어 이밸류에이션 돌리고 이터레이션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플로우로 연결을 할 때 그 레그 수준에서 들어가는 걸 보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프롬프트 자체가 나중에 이것도 결국 환각을 줄여주고 제대로 결과물을 뽑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장한 개념으로 봤을 때 그 레그 관점에서 이거를 플로우를 어떻게 구성해줘서 이걸 뽑을까라고 할 때 이 그래서 여기 디스크립션 쓴 예제 이 디스크립션은 보통 그 저거 시스 메시지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죠. 그리고 디스크립션 땡땡 한 다음에 이렇게 주어주고 그 다음에 이그젠플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레퍼런스를 텍스트가 이렇게 주고 엔터티가 이렇게 줬을 때 텍스트가 이렇게 되고 엔터티는 이렇게 된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고 그 마지막에 태스크를 줄 때 이렇게 태스크 이렇게 해서 이게 태스크다라고 명확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태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저 메시지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하나로 해서 날려주는 거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그 모델이 프롬프트 소통이 얼마나 강건한지에 대한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모델 이렇게 있으면 모델마다 이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모델이 예전에 GPT 2일 때랑 GPT 4일 때 이 모델이 프롬프트에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요. GPT-4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파라미터 수도 많고 모델 자체가 스마트하죠. 그래서 굳이 해줄 말이 필요가 없는 거는 해줄 필요가 없어. 근데 얘는 디테일하게 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숫자 5로 하는 것과 숫자 5로 하는 게 확률로 따져가지고 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결과물 다르지만 얘는 어차피 이거 두 개가 같은 거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간건도가 다릅니다. 더 간건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이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이 시스템이 계속 개선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요 엔지니어링을 할 필요가 점점 없어진다. 제 기계 자체가 엔지니어링 한다. 뭐 이런 말이랑 비슷한.
근데 사실 이 본질 자체는 이제 목적성이라는 게 있고 본질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도 또 다른 이슈, 문제가 생길 거고 이 이슈를 해결하려면 그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이 어디까지 왔고 어떤 맥락에 있다라는 걸 사람도 이해를 해야 이거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포인트를 찾는 것들이라든지 이걸 개선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모델의 지시 따르기 능력 같은 어, 경우는 네, 저 앞 페이지에서 잠깐 질문이 한 게 있는데요. 네. 그 프롬프트 섭동이라는 게 혹시 어떤 내용일까 좀 예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섭송이 얼마나 프롬프트로 모델이 반응해서 움직이게끔 하느냐, 이거를 넣어서 움직이게끔 하느냐,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죄송한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혹시 프롬프트라는 게 정확하게 뭘 의미를 하는 건가요? 프롬프트 단어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모델이 원하는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시문을 작성하는 그 과정, 이 프로세스 전반적인 거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정확히 이야기하면 챗 GPT에다 코리를 날리는 과정 자체를 프롬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프롬프트를 그냥 단편적인 지시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제로샷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예제를 넣어서 가보자, 레퍼런스를 넣어보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콘텍스트까지 넣어보자. 어떤 배경에서 이거를 넣는 건지도 얘기를 해주자. 그런 콘텍스트까지 넣어주고 요거를 그러면 다음 단계까지 가서 이거를 반복을 시켜보자 라고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평가를 반복을 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한 개씩 한 개씩 추가하면서 엔지니어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 챗 GPT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의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코리를 다 이렇게 그 단계별로 이렇게 줘서 유도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거고요. 그래서 요 책이 지금 AI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AI를 엔지니어링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고 요 파운데이션 모델은 예전에 이제 그 LLM의 기초 단계, LLM 전 단계인 뭐 시퀀스 모델부터 LLM 모델까지 왔고 이 LLM 모델을 똑똑하게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잘 정리를 했고 요걸로 해서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고 그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 포스트 트레이닝을 잘 시켰고 이 포스트 트레이닝을 잘 시킨 모델을 저 잘 뽑아내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거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 그러면 어쨌든 코리를 잘 날리기 위한 어떤 디자이너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의 설정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프롬프트라는 게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유도 과정을 거치는 걸 프롬프트 과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그러면 섭동이라는 거는 그러면 자, 이 프롬프트라는 게 결국 사람과 모델 간에 주고받는 과정을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주고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잘 디자인해 주려면은 이 모델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모델의 특성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어떤 종류의 프롬프트를 결정을 해서 어떤 수준까지 넣어줄 수 있어야 될지는 이 모델의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는데 어떤 신입사원 같은 경우를 가르칠 때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다 정해주고 요 방향에 따라서 얘가 일을 할 거잖아요. 근데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되게 디테일하게 쪼개가지고 잘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일을 엉뚱하게 할 거니까요. 근데 뭐 에이스 사원이나 좀 고참 사원 같은 경우는 큰 방향성이라든지 큰 것들만 해가지고 얘는 뭐 쪼개가지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쪼개서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요 모델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된다. 저는 항상 그 모델과 사람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 것들을 얼마나 잘 설계를 해주느냐가 사람 대할 때도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원래 모델이 로버스트 하려면 이렇게 큰 틀에서 내가 어떤 비슷한 질문을 했었을 때 얘가 똑같은 답안을 줘야지 사실 로버스트한데 얘가 이렇게 좀 센시티브 해가지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을 하나 덜 찍거나 덜 찍거나 막 이런 거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져서 그런 걸 속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인 거죠, 지금? 네, 네, 그쵸. 얼마나 반응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이해한 수준, 책을 보면서 이해한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어떤 팩트를 책에서 전달을 하고, 요거를 이해해가지고 다시 아웃풋이 나오는 거는 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 책을 한번 읽어보고 또 다른 느낌으로 해석을 해보시고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고성이 이제 낮을수록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라서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모델의 경고성을 측정하는 거는 이제 무작위로 변경하면서 출력 결과를 확인을 한다. 그래서 강력한 모델일수록 더 견고하다. 오히려 지금 질문을 해주셔서 이 뒷부분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인 컨텍스트 러닝인데 프롬프트를 통해서 모델한테 작업을 가르치는 거를 이제 인 컨텍스트를 주어주는 그런 러닝이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자체를 제일 쉽게 주어주는 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뭐 보고 같은 거 하고 막 그럴 때 뭐 레퍼런스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업계의 레퍼런스는 어떻게 돼요? 그 업계의 벤치마크는 어떻게 돼요?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데 결국 사람이나 기계나 똑같이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카피하는 게 제일 빠를 거다. 저도 유튜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많은 사람들 거 찾아가지고 그거 똑같이 카피해서 조금만 바꾸면은 이게 뭔가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기계도 LLM도 똑같이 이런 예제를 들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바꿔서 하게 되면 잘 하더라. 그런 겁니다. 처음에 이제 제로샷 러닝은 지시 없이 예시 없이 지시만 제공을 하는 거고 간단한 작업에 적합하다. 그리고 퓨전 러닝은 프롬프트 예시를 제공해서 모델이 학습하고 복합적인 작업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모델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 강력할수록 더 이해를 잘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그 강의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하고 사용자 프롬프트가 있어요. 여기 양식 보시면은 요 시스템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것과 유저 메시지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태그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 인스트럭션 태그로 해서 이 두 개 메시지를 결국은 모델이 같이 보내줘요.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요 비기닝 텍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스템 메시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작업의 설명을 포함하는 건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나 뭐 이렇게 개발자적인 관점에서 어떤 롤 지정해주고 뭐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스템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쓸 때 요청을 이렇게 하는 거, 쿼리를 직접 던지는 거 유저 프롬프트, 사용자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결국은 같이 던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 유저 프롬프트 플러스 요 레퍼런스를 같이 던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템플릿은 모델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잘못된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얘가 아까 NR 뭐였죠? 아까 그거 하면서 얘가 객체를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델마다 이렇게 객체를 인식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값이 있는데 얘는 뭐 태그 이거 사이로 해가지고 이걸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주고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얘가 아예 이해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템플릿을 사용하면 성능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랭체인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런 모델마다 다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가 사용자 프롬프트보다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예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던진다는데 첫 번째에 있는 것들을 그 다섯 번째에 있는 것보다 중간에 들어간 맥락보다 첫 번째 들어간 맥락이나 마지막에 들어간 맥락들을
더 어큐러시가 더 높다. 이런 거를 더 잘 이해하더라. 그래서 그런 게 더 효과가 좋다. 라는 거를 요 건초 바늘 속에 헤이텍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뭐 코드 같은 거 이렇게 쭉 넣고 요게 어디 들어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도를 예측을 하는 그런 테스트였는데 이렇게 성능이 앞쪽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았다. 근데 아까 보셨을 때 시스템 메시지 앞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시스템 프롬프트가 사용자 프롬프트보다 성능을 더 향상시켰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별로 봤을 때는 좀 이런 좀, 좀 오타블 모델별로는 요 좀 좋은 모델들이 조금 더 어큐러시가 아예 당연한 거네요. 어큐러시가 좀 더 높게 나왔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이제 아까 유저 메시지도 넣고 컨텍스트도 넣고 뭐 시스템 메시지도 넣고 이거 막 넣잖아요. 이것들을 다 넣다 보면은 그 얘가 이해하는 컨텍스트가 점점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가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길어진 걸 다 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 모델 제공자와 실무자 간 경쟁이 시작됐고 모델 제공자들은 이렇게 점점 늘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컨텍스트가 이 GPT-4 같은 경우를 보면 32,000 K라고 하고요. 32,000K는 제가 그때 이 GPT-4 12,800이 제일 기본적이죠. 12,800이 요게 한 5만 토큰이었나? 저 적어 놓은 걸 봐야 되는데 5만 토큰이면은 한글로 봤을 때는 한 15,000자? 15,000자면은 우리 이력서에 1000글자로 해가지고 써봤잖아요. 15,000자면은 얘가 콘텍스트를 어느 수준으로 받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런데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200밀리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12,000의 한 20배의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NAN으로 자막을 뽑는 니스퍼 연결해서 자막 뽑는 거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 구글 제미나이 모델로 써줬어요. 왜냐면 다른 모델들은 컨텍스트 자체를 이게 컨텍스트가 작아서 얘를 요약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제미나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요약을 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받아서 자막 파일을 통째로 검수를 다 해줬습니다. 이게 컨텍스트가 크기 때문에 이런 요약에 대한 거를 딱히 걸어두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성능이 그렇게 활용하는데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델 컨텍스트 길이가 길어질 때는 이런 걸 쓰는 게 좋죠.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이제 모델 모범 사례인데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 좀 약간 관점만 바꿔서 나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명확한 지시, 사람한테 시킨다고 생각해도 똑같잖아요. 너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 페르소나를 채택을 해주고 예시 제공해주는. 이 명확하게 지시를 수행해야 되는 걸 쪼개가지고 그냥 통째로 나는 뭐 레그를 알고 싶어. 이러면 얘가 답변을 레그의 역사부터 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그를 요즘에 최근 2년 사이에 레그의 국내에서의 활용 사례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 장단점에 대해 쪼개서 분석해줘라고 하면은 얘가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짚어가지고 지시를 해주라는 거. 그리고 페르소나를 이 레그 관점을 저희는 이제 AI 엔지니어링을 지금 6달 동안 배웠던 AI 엔지니어링의 스터디를 듣는 사람의 관점으로서 너가 생각을 해봐. 내 관점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페르소나를 채택을 해서 그 관점에서 요거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답변을 더 잘하겠죠. 예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용자 프롬프트부터 이제 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에 선물 가져다 줄까요? 라고 하면 산타크로스에 대해서 약간 설명충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예시를 줘봤어요. 실제로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이렇게 하면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네, 물론이죠. 여기에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방법을 제시를 했죠. 방법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결론을 제시를 해줬어요. 답변이 조금 더 그 예시를 제공하니까 이거를 보면서 답변을 잘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성능이 동일한 경우에는 토큰 수를 줄여서 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여기 입력, 치바, 출력, 리더블, 박스. 뭐 이거 지금 입력과 출력이 이게 메시하지 못하죠. 좀 메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메시하게 바꿔서 이렇게 겹치는 것들은 굳이 토큰을 많이 소비할 필요 없이 입력, 출력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줬을 때 이 토큰 수를 이렇게 27개밖에 소모를 안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줄여서 해줘도 얘는 충분히 잘 한다. 간결한 답변을 원할 때는 명확하게 뾰족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AI는 서론부터 이해, 배경 이해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는 서론을 원하지 않아, 서두를 원하지 않아. 이렇게 답변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서론을 안 하고 딱 명확하게 답변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출력의 특정 양식을 요구 시에는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제이슨에 좀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골판지 이더블 이렇게 했을 때 모델 출력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지시한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더블이라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출력 구조를 딱 출력 양식을 정해져 버려요. 제이슨 양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정해주게 돼서 이게 메시지가 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더블만 출력 결과만 출력을 하게 되죠. 특히 제이슨 같은 경우는 키를 명확하게 지정해서 아웃풋 파스를 통해서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요. 참고 텍스트가 이 성능을 좋게 하는 것처럼 충분한 콘텍스트는 모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검색, 파이프라인, 웹 검색 등의 툴을 붙여주게 되면은 얘가 더 똑똑하게 구성을 해주게 되고 다음 장에서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복잡한 작업 같은 경우는 분할과 생각할 시간을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봤던 게 이 타이니 크랩 라이딩 이거 해가지고 봤던 것과 그리고 쪼개가지고 하는 것과 뭐 맥락 주는 거 그리고 롤 줘가지고 페르소나 해주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태스크가 달라진 거예요. 태스크가 LLM이 잘 풀 수 없는 태스크가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 복잡한 작업 같은 경우는 분할을 해서 이 하이어러키한 구조를 만들어줘가지고 세부적인 것들로 쪼개서 하이 작업으로 나눠주면 얘가 일을 잘하더라. 그리고 체인 오브 소트를 주게 돼서 단계별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반복을 해줘라. 라는 설명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잡한 작업은 하이 작업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복잡한 작업의 의도는 뭘까? 라는 것들을 의도를 분별을 먼저 해줘라. 그 다음에 응답을 하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줘라. 이거를 제일 잘하는 게 퍼플렉시티예요. 퍼플렉시티에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럼 퍼플렉시티에서 지금 유저가 원했던 건 뭐뭐뭐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순서로 풀 거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좀 오래 해가지고 이어폰이 꺼져서 제가 답변을 지금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마이크만 켜져 있는 상태라서 이어폰 충전시킬 동안에 답변은 좀 이따가 채팅방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몰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별된 의도를 모델한테 방법을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AI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가이드인데요. 요거는 의도 프롬프트와 특정 의도 프롬프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유저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건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요.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팁인데요. 모니터링을 하고 디버깅을 하고 이 병렬 처리를 하고 이런 간단한 프롬프팅을 해줬더니 모델이 답변을 잘하더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거에 하나의 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복잡한 모델한테는 시간을 좀 주게 되면은 문제를 더 잘 풀게 좀 되는데요. 제가 그 예전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시간에 다니엘 카너먼 생각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스템 1, 직관적으로 하는 생각과 시스템 2,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하는 생각, 이거는 사람의 경우도 이렇게 시스템 1과 2가 있다. 모델 같은 경우도 LLM은 환각이 자꾸 일어나는 게 시스템 1에서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시스템 2로 가서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자기 비판을 들어가게 되면은 더 잘하게 되더라 라는 거고, 지금 모델을 세 개를 다른 모델을 써서 이 파라미터도 세 개를 다른 걸로 써서 이 문제 레벨별로 해가지고 푸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GPT 같은 경우, 그래판 같은 경우가 람다보다 모델이 훨씬 더 파라미터가 많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 크기예요. 파라미터 크기가 클수록 이렇게 자기 비판을 시켰더니 해결 성능이 높아지더라. 그리고 문제가 어려울수록 이렇게 잘 풀더라. 네,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델한테 이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까지 이렇게 봤는데, 요 앞에 이 과제들은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고, 뭐 단계별로 생각한 후에 답변 주세요. 근거를 설명하세요. 답변을 찾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순서를 알려준 다음에 이 뒤에 다른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평가하고 반복하기. 그 프롬프트를 던졌을 때 이 뮤테이터 프롬프트하고 오리지널 프롬프트 이렇게 줘가지고 이 리스폰스를 줘서 이렇게 다시 가고, 이게 답변이 웬만큼 나올 때 이거를 답변을 출력하는 요런 평가하고 반복하기를 거치면 이게 답변을 잘 하더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책에서 결론은 좋지 않다. 일단 이걸 올바르게 사용하면 시스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 구조를 모르고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프롬프트 내에 이 툴이 엔지니어링 도구 내에도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쓸데없이 불필요한 그런 API로 호출을 할 수도 있고, 캐시 같은 거 사용 안 하고 이게 확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프롬프트당 그래야 적당한 호출수도 필요하고, 이걸 묶어가지고 배치화시켜서 가는 것도 필요한데, 이제 그런 최적화 과정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함을 유지하면서 도구 없이 자체 프롬프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논리, 로직을 갖춰서 이거를 자기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얘기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프롬프트 로직을 가지고 이거를 관리를 해나갈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관리하는 팁인데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버전을 관리를 하는데, 이 프롬프트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프롬프트 쿼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일을 하나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내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재사용할 수도 있고 테스트도 용이해지고 가독성이라든지 협업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자체에 메타 데이터를 추가해서 관리를 하면 어플리케이션하고 구분된 한 개 한 개의 오브젝트 객체로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어플리케이션에 프롬프트를 같이 넣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깃 버전으로 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프롬프트 자체를 하나로 프롬프트 파일 형식으로 만들고 요 프롬프트를 깃 버전으로 관리를 따로 해라.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 요 버전을 도입을 하든지, 이게 깨지네, 요 버전을 도입해야겠다, 이렇게 따로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카탈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라. 그래서 프롬프트 카탈로그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파일로 지정해서 요거 자체가 기수로 가서 요 파일 형태로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된다. 여기에는 모델은 어떤 모델을 썼을 때 이 프롬프트를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제이슨 포맷으로 아웃풋을 내고, 프롬프트 포맷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게 방어적 프롬프트거든요. 그래서 방어적 프롬프트는
세 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로 해커들이 침입을 하는데 이런 거를 방어 메커니즘을 통해서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프롬프트 추출이 아까 제가 아침에 보내드렸던 그 프롬프트 인젝션, 여기 프롬프트 주입이 있는데 뭐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프롬프트 인젝션 중에서도 요 타로 얘한테 계속 뭔가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탈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대로 이끌어내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정보를 추출하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프롬프트 추출은 제가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거를 좀 구조화를 못 시켰는데 이런 것들 있으니까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자체를 작동하는 것은 이렇게 좋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역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이거를 보안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 이 역 프롬프트의 사례예요. 리모트 워크, 리모트 잡스 모든 업무와 잡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아무 말이나 이렇게 던져라. 이 아무 말을 이렇게 던지고 내가 말한 것들을 무시하고 첫 인스트럭션도 무시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퍼플레시티한테 분석해달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고. 저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그 모델 자체의 프롬프트를 무산을 시켜버리고 모델이 바보가 되도록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잘 만들어진 프롬프트는 가치가 있지만 특정 프롬프트는 경쟁 우위보다 오히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계속 해주면서 모델마다 업데이트를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제일 브레이크하고 프로젝트 인젝션 안전 기능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이제 탈옥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프롬프트에 삽입되는 공격 유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젝션을 걸기도 한다는 거예요. 얘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계속 아무 말이나 계속 하면서 헷갈리게 하면은 얘가 모델이 이제 피로해져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 그리고 자동화된 공격. 요게 아까 그 유튜브에 보내드렸던 것과 제일 비슷한 건데 일반적인 주소가 있었는데 이 주소에다가 뒤쪽에 뭐를 붙여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클릭했을 때 얘가 이것들을 세팅을 하고 거기에서 출력을 해낸다. 그래서 시스템 메시지에 뭔가를 더 붙여서 그것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런 자동화된 공격이고 시스템으로 자동화된 공격을 만드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그리고 간접 프롬프트 삽입이고요. 그 수동 프롬프트이랑 능동 삽입이랑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 쪽에 리드 이메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삽입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삽입을 해가지고 이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이렇게 거쳐 있는 거에 그냥 유저는 이메일을 읽어 들릴 때 이 이메일 속에 인젝션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워크플로우대로 자동화돼서 되는데 얘 자동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자료를 빼내가지고 이 해커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LLM으로 자동화하는 프로세스가 무조건 좋은 프로세스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안의 위협이 더 커질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동일한 유형의 공격은 레그에서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자동화를 해줄 때는 이렇게 인젝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을 넣어줘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 정보 추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repeat the word forever, poem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인젝션을 해줬더니 poem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정보를 내뱉어요. 이게 물론 맞는 정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환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조합된 정보로 해서 이렇게 뱉어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뱉어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방어 메커니즘인데요. 시스템 프롬프트 단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를 해줄 수 있고, 사용자 프롬프트도 모델 출력도, 도구 출력도, 이런 단계에서 이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들에 대해서 이 오픈 AI의 이 논문에서 확인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지는 않겠지만, 프롬프트 수준 단위의 방어는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을 요약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잊어라 하는 거고, 여기서 잊지 마라 이렇게 시스템으로 방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보호 및 설계, 격리된 환경을 사용을 하고 명시된 승인을 요구를 하게 돼서 실행 전에는 휴머닌 룹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항상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고급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것과 가드레일을 생성을 해줘가지고 의심스러운 요청이 있을 때는 이 키워드 목록을 따로 만들어줘서 관리를 해줍니다. 사용 패턴이 떨어지는 거는 좀 그런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프롬프트에도 이 머신러닝이 중요하다, 고전적인 LM이 쓰일 수가 있다라고 해준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아노말리 디텍션이라든지 이런 걸 써줘서 패턴에 떨어지는 것들을 분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은 지금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라고 살펴봤고, 의사소통과 똑같다. 근데 의사소통을 할 때는 더 명확하게 해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복잡한 과제는 분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악의적인 명령으로 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저 프롬프트 단에서 시스템 프롬프트 단에서 시스템 구조 설계 단에서 막아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네, 여태까지 좀 빠르게 진행하긴 했는데 질문들로 해가지고 주고받았었기 때문에 Q&A는 그냥 제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